안녕하세요. 모의고사 1회 3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게 먼저 작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 보시면은 미리 사전에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자, 이때 요거는 우리 나온 건 아니지만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 빨간색 순서대로 여기 아래쪽에 1번 그리고 2번 상단에 3번 해갖고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건데요. 아래쪽은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임금 받았다 그러면 504번으로, 그리고 직원급여다 그럼 802번으로 해가지고 각각 코드를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이 금액들이 찍혀요. 이렇게 금액들이 찍히고, 이 중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했다 그러면 19번 항목 쪽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는 거고, 1년이 채 안 돼요 그러면 18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의 숫자는 알려줘요. 시험 문제에서 공장 직원이 12명이다 그러면은 12명 알려주면 바로 여기다 숫자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12명, 8명이다 그럼 8명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1년 이상 이제 근무한 것들은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임원거 상여금 같은 게 혹시라도 여기 규정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임원 초과 상여금은 총 급여액에서 빼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험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서식이 아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다 작성이 알아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뭘 보신다는 거냐면, 자, 이렇게 사전에 작성이 다 돼 있다는 거 한 가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나왔을 때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20명, 그래서 직원 숫자 20명으로 각각 넣어주시고요. 이때 퇴직급여 추계, 여기 지금 퇴직급여 추계라는 말은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이 나중에 일시적으로 나 퇴사합니다 해갖고 받아갈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그래서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의 줘야 될 퇴직금 금액이 총 금액이 요만큼이라고 퇴직급여 추계액 잡아놓은 거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것도요, 요 금액 둘 중에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려줘. 이 두 금액을 각각 여기다가 딱딱 넣어주시면 되는데, 둘 중에 큰 금액으로다가 둘 중에 큰 금액이 389, 요거네 위에 거네요. 요 금액이 자동으로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요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추계액 가장 큰 금액이 여기 찍힌다는 거, 이건 우리가 찍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던 퇴직급여 충당금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 31일 날짜에 지난번 결산하실 때 12월 31일자에 차변에다가 퇴직급여라고 분개하고 대변 쪽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갖고 지금 당장 주는 거 아니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내 유보했다 그래. 사내 유보. 이렇게 사내에다가 유보하신 금액이 있으면은 이 금액은 하나도 비용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뭐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때지만 이 금액은 결국 한도 초과로 해가지고 하나도 비용 인정 못 받습니다. 합계 등록 찍어 보시면 요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죠. 여기 요 자리에 숫자가 가려져 가지고 끝에 일자가 안 보이는데 149077500 해가지고 얘네들 송금을 인정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치더라도 지금 나온 게 이거잖아요. 퇴직연금 부담금.
이거는 뭐냐면 사내에다가 모으는 게 아니고 밖에 사외에다가 연금식으로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전액 100%다 송금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잔액조회를 딱 찍으셔야 돼요. 잔액조회.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 여기다 198번을 딱 찍으셔요. 198번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코드이거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개를 하실 때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짜에 12월 31일 날짜를 해볼까요? 12월 31일 날짜에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뭐 기업은행이다 이런 데다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들었다고 하고서 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걸 메모를 좀 해주셔야 돼요. 메모를 해볼게요. 기초 금액은 얼마냐? 2,700만 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단기 증가 금액이 있어요. 단기 증가 금액 9,700만 원. 그 다음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 금액도 가지고 갔던 A4 용지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적어 주셔야 되겠어요. 기말 해가지고 104 빠바방 빠바방 적고 나서 이 화면은 닫아주세요. 그러면서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 기초가 2,700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2,700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 수령 및 해야겠다. 그러면은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감소 금액이 기간 중에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한 금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감소 금액에서는 2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기 퇴직연금 예치니까요.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증가 금액을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메모해 놓은 금액을 각각 자기 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아래층은 끝났어요. 됐죠? 그런 네. 다음에 항상 서식 작성하실 때는 빨간색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2번에 왔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해서 14번을 찾으셔야 하는데 이 14번 금액은요. 지문에 얼마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라고 하는 이 서식은요. 요 유보사항들만 여기에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보사항들에 대해서만. 그 가운데서 전기 거기 때문에 전기니까요.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기초 금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퇴직연금 기초 금액이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2,700만큼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죠. 2,700만 원이. 그래서 2,700만 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바로 송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요거 어렵지 않죠? 그냥 요 표를 보시고요. 여기서 퇴직연금 해갖고 마이너스 2,700만 원 있으면은 14번 칸에다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14번 칸에. 됐어요? 네. 자, 혹여라도 근데 만약에 얘가 응. 플러스는 안 나와요. 퇴직연금의 금액이 응. 플러스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퇴직연금. 왜냐면 기초 퇴직연금 중에서 신고 조정의 송금 산입한 금액은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요. 항상 여기 마이너스로 나와요. 항상 마이너스로. 자, 송금 산입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지문에 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 아무것도 숫자가 없으니까요. 이것만 갖고 참고사항이고요.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부인 누계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어디를 봐도 그런 말 없으니까 지나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은 퇴직연금 수령액 및 해약액은 아까 밑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0번하고 16번하고 같은 금액 2천만 원 여기다 다시 써주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2번도 끝났어. 2번도. 그러면 이제 3번 서식으로 오시는데 3번 서식에서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퇴직급여 추계액 부분은 방금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가장 둘 중에 비교해가지고 큰 금액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추계액 큰 금액이. 그리고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 4번 항목이에요. 4번만 우리가 신경 써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급여 지금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단기말 부인 누계가 얼마냐 그 금액을 찾아 쓰라 그 소리예요. 다시 4번이 무슨 말이다?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단기에 부인된 금액이 얼마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면 4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전에 작성했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있죠. 요 명세서 요걸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작성이 돼야 이걸 할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뭐뭐를 더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요. 기초 충당금 부인됐던 금액 있죠. 요거. 네. 요거하고 중간에 우리 회사에서 12월 31일 날짜에 퇴직급여 충당금 만들어 두시잖아요. 이네 두 개는 더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하고 중간에 퇴직급여 충당금 잡은 거 이 두 가지 더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빼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개 더하고 하나를 빼주시는데 자, 뭘 빼시느냐 이렇게 또 보시면 쭉 올려가지고 접대비 밑으로 있어요. 밑으로 자, 요거잖아. 요거 해갖고 방금 그 4번 계산하는 공식이 이 기초 방금 보셨던 이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 여기 지금 보시면 정기자본금과 적립금 기말퇴충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전기 거 기말은 우리 거 기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하고 방금 우리 퇴직급여 여기 15번으로 들어가 있던 이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사용한 게 있으면 그거는 빼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인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인된 거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어디로 가서 구하셔야 되는 거냐면 요 상단에 보시면 원장 조회라고 해서 원장으로 조회를 눌러주세요. 원장 조회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295번을 딱 찍어주시면은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과목들 관련해가지고 사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5월 7일 날짜를 가보시면 퇴직금 지급했다고 3천만 원 있고 5월 26일 날 또 퇴직금 지급했다고 2,500만 원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얘를 두 번 톡톡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톡톡 찍어 갖고 보셨을 때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 우리 결산할 때 다음에 퇴직금 지급을 할 것을 대비해 갖고 대변 쪽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서 써먹었죠. 그래서 차변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왔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대변 쪽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실질적으로 이 연금 부분이요. 연금 부분, 운용자산 부분이 대변으로 나간 거. 대변으로 나간 거. 그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이 있고요. 여기 숫자 보시면 2천만 원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3천만 원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3천만 원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3천만 원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12월 31일자에 결산하시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 중에 3천을 정리를 해서 차변으로 뺐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연금도 들고 있어요. 연금도. 그랬을 때 연금을 지난번에 차변 쪽에 있었잖아요. 퇴직연금 들으면 그랬는데 그 연금 중에 요 2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으니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다고 지금 이렇게 분계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랬을 때 실제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제대로 해서 지급된 거는 2천만 원 값만 지급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급된 금액 2천만 원만 지금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5월 26일자 2,500만 원짜리도 있어가지고 와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대변 쪽에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는 제대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제대로 송금 인정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500만 원은 쓸 수가 없어요. 바로 누구만 쓸 수 있다? 방금 보셨던 2천만 원짜리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산을 하실 때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요 부인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된 금액을 쓰실 때 7번 항목인 7,200만 원 하고요. 거기다가 밑에 회사에서 12월 달에 계상했던 이 두 금액은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아요. 두 개 부인된 금액에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2천만 원만큼은 아까 인정을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고 2천은 빼주시는 거예요. 계산기 눌러볼게요. 7,200만 원 하고요. 149-077500 두 개 더해서 2천만 원을 딱하니 빼주시니까요.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2010-77-500 이만큼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퇴직급여 지금 퇴직연금 부담금에 오셔서 퇴직급여 충당금 단기 말에 부인된 금액이 얼마냐 금방 계산했던 금액을 쓰시면 되겠어요. 금방 여기 부인됐던 금액을 201-077-500이라고 딱하니 써주시면은 지금 끝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어렵죠? 헷갈려요. 네, 헷갈리시죠? 그래서 다시 할 건데 이 학계 등록에 오셔서 일단 마무리하고 합시다. 학계 등록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12번 항목인데 이 12번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금액 9,7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금 쪽이죠. 이게 송금.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퇴직연금 불이백 해가지고 금액 9,7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얘네들은 유보 발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유보 발생이면 언젠가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없어짐이 언제냐면 방금 우리가 여기서 원장 조회하셔갖고 확인하셨었잖아요. 언제 확인했냐고요? 요렇게 다시 한번 오셔갖고 198번 했는데요. 그 중에 여기 2천만 원짜리 이거 보이는데 이 2천만 원이 뭐냐면 앞전에서 보신 거예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에서도 보신 거 똑같은 거예요.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사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3천만 원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일 생길 것을 대비해가지고 12월 31일자에 차변의 퇴직급여로 미리 잡았었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실제 발생했으니까 이제 써먹겠다고 대변으로 3천을 뺐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연금을 들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 양반 그 해당되는 금액 2천만 원을 지금 이렇게 대변 쪽으로 빼서 처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랬다고 했을 때 그 2천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합계 등록에 오셔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2천만 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지급액 지금 지급한 금액이 2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유보 감소까지 딱 처리하셔가지고 얘는 언젠가는 꼭 없애져야 되는데 언제 없애느냐 지금처럼 지급을 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유보 감소로. 그래서 마무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었으니까요. 자, 요거 다 닫아 보겠습니다. 자, 경은 씨, 요 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옛날에는 이게 사용이 제대로 됐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 지급했던 임금과 직원 급여를 각각 넣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18번 항목에다가 넣으시는 거고 1년 이상 지났어요 하시면 19번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풀 때 자세히 안내 멘트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 종업원들은 상여금을 얼마든지 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임원 상여에 대해서는 사규집, 즉 그 안에서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버리셔야 돼요. 자, 임원 상여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금액을 빼주셔야 됩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기 또 자세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1년 이상 근속한 사원 것에 대해서 금액 챙겨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명에 대해서 20명 각각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퇴직급여 12월 31일 날 추계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금액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위쪽에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도 이렇게 써주셔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여기다 깍깍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둘 중에 큰 금액이 요쪽 방금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퇴직연금 부담금 쪽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20명에 대한 1년 이상 근속한 사원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설정률 부분이 100분의 5라고 해가지고요. 한도 금액이 계산이 되었지만 이 설정률이 지금은 이제 100분의 5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100분의 25, 그 다음에는 100분의 15 해갖고 계속 바뀌어갖고요. 이제 5%까지 왔어요. 여기 5%까지.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지금 우리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요 5% 설정률 있는 이 한도 1안하고요. 이게 1안이에요. 이게 1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2안이 작성이 돼요. 3번하고 13번이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요 한도액 중에서 3번하고 13번 중에서 작은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도액이. 근데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자, 왜 작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회사에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0%예요. 우리 이제 사내에다가 퇴직 급여 충당금 만들어 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0%에 인정을 하나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도가 13번이 맨날 0이에요. 0, 제로야, 제로. 그래서 아무리 여기 위에서 뭐 계산해서 이만큼 나왔어도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한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12월 31일 날 회사에서 이만큼 계산했다고 하죠. 이거. 네. 그쵸. 이거 우리 회계 쪽에서 결산할 때 분기 아까처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갖고 만들어 두시는데 요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도 한도 초과니까요. 한도를 초과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비용 인정을 못 받는다고 여기 합계 등록에 와서 보시면 요 하나도 송금 불이지요. 해서 쭉 올려보시면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방 메모된 149-077-500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하셨어야 돼요. 여기가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면 언젠가는 유보 발생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유보 감소를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없어지는 조정이 생겨야겠죠. 네. 그쵸. 근데 그 조정은 언제 하느냐면 얘네들은요, 이때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얘는 한참 또 위에 있어요. 위쪽에 있었어요. 아까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중에서 맨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로 와서 보시면 요거잖아요. 요건데 그 중에 요겁니다. 어떻게 분계가 돼 있어야 되느냐면 실제로 원장 조회하셔갖고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으로 왔고요. 그리고 대변 쪽의 분계가 이런 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연금 쪽에서 받는 것이고 이렇게 대변의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8번 칸이거든요. 8번 칸에 기중퇴직금 지급액 해갖고 여기 3,500만 원 써놨는데 이 3,500만 원이 어떤 금액이냐면 이렇게 원장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걸 닫아야지 열리니까요. 원장 조회 하셔가지고 295번 찍었을 때 가서 보시면 퇴직금 지급 5월 7일 것도 보이고 5월 26일 것도 보이시는데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밑에 쪽에 분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고요. 연금에서 2천 나갔고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 나갔으면 이 1,000만 원 하고요. 또 아래쪽 거 또 있었죠. 5월 26일 날짜 거 2,500만 원짜리 그것도 똑똑 찍어 보시면은 분계가 이렇게 돼 있지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2,500 나갔잖아요. 그래서 방금 네. 앞쪽에서 1,000만 원 하고 금방 이쪽에서 2,500만 원 두 개 더 해갖고 이 자리에 3,500을 쓰는 거거든요.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얼마다? 3,500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금액 3,500이. 자, 지금 비록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본 김에 한 거예요. 그래서 합계 등록에 와서 보시면은 합계 등록에 와서 보셨을 때 여기 지금 금액 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 이렇게 써주셨고 그 중에 이쪽 대변 쪽으로다가 여기는 지금 3,500을 썼는데 여긴 지금 2천만 원밖에 없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만 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우리 시험 보기 앞전에 해놓은 거죠. 여기 제대로 하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3,500만 원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 3,500만 원이. 그리고 유보 감소로 해가지고 여기가 유보 발생이었으니까 언젠가는 유보 감소로 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했죠. 네. 예,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 아까처럼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나 뭐 현금 같은 걸로 없어진 금액들이 있으면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요 제대로 이제 여기서 감소시켜주는 유보 감소 처리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아까 2천짜리가 하나 있었고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밑에가 2,500짜리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 3,500을 써야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이 아니고 바로 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연금에서는 요 아래쪽을 먼저 채우셔야 하는데 상단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잔액조회 누르셔서 얘네들은 그냥 기계적인 동작으로 198 찍어가지고 각각 자기 칸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기초에다가 2,700 여기다 쓰시고 그리고 감소 금액이 이번에 해약한 금액이니까 여기다 2,000 쓰시면 되고 납입한 금액이 증가니까 여기다 9,700 쓰시면 알아서 딱 계산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2번에서는 항상 지가 알아가지고 여기 했던 이 금액들 2,700하고 이번에 납입했던 두 금액 더해가지고 예치금 쪽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넣을 건 없고요. 우리는 여기 14번 항목에 2,700만 원은 요렇게 방금 보신 2호 자본금과 적립금 을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퇴직연금 해가지고 요렇게 마이너스로 처리가 꼭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바로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된 금액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2,700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15번은 잘 안 나와요. 여기 지문에도 별로 없어요. 송금 부인된 거 있을 리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16번 항목은 아까 20번하고 똑같이 2천만 원이에요. 해약행 금액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하니까 위로 올라가 주셔가지고 요 4번 항목만 채우시면 된다 그거거든요. 4번만 채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4번은 어떻게 채우는 거냐? 바로 퇴직급여 충당금에 오셔서 이 4번 항목이 뭐 하는 항목인데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 단기말 부인된 금액이 얼마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오셔갖고 무조건 여기는 다 부인됐어. 이건 다 부인된 거야 이번에. 그쵸? 왜 부인됐는지 아시죠? 0% 하나도 이번에 송금 못 잡아.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내에다 유보한 거는. 이거 하고 지난번에 기초충당금 부인됐던 거 이 두 개는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당금 부인된 금액이니까.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써먹은 것만 빼면 되는데 실제 써먹은 게 뭔데 바로 어떤 식의 분계가 돼 있는 거? 사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된 것은 제대로 합법적으로 다 처리된 거기 때문에 그 금액만 찾아서 빼시면 된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였는데 2천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방금 이제 원점 조회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198번으로 찾으셔도 되고 해서 퇴직금을 딱딱 찍어갖고 보시면은 이렇게 대변 쪽으로 2천만 원 나가 있는 금액들이 제대로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빼주셔갖고 계산하셔서 201, 077, 500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넣고 난 다음에는 여기 합계 등록을 찍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9,7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금액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납입했던 금액 있죠. 이거는 100%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있던 금액이 여기 뜨는 거거든요. 결국 이 금액이 저기로 가서 뜬 거고요. 이 금액은 여기서 주로 이렇게 올라오긴 해요. 간혹 가다가 금액이 안 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12번 항목이 올라오고 우리는 이 퇴직연금 불이백 9,700에 대해서 이번에 다 송금으로 잡으시면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놨다가 실제로 언제 없어지느냐 아까처럼 그 2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럴 때만 제대로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해갖고 감소시키면 끝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맨날 나오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지문에서 단기말 부인 누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건 물어본 거예요. 단기말 부인 누계가. 그래서 201, 077, 500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지급액 중에서 송금 불산입 금액은 얼마냐? 방금 우리가 합계 등록 쪽에 보시면은 여기 2천만 원 있었죠. 이거 다 불입한 금액 전부 다 송금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2천만 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 처리됐던 거고 이번에 써먹게 되면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가는 거니까 2천만 원이 답이에요. 여기도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불입액 중에서 송금은요. 여기 9,700이 송금인 거잖아요. 9,700.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 항상 퇴직연금하고 관련해서는 요거 항상 4번하고 합계 등록 쪽에서 요거하고 요거가 맨날 지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거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자금 이자 갈게요. 자, 나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차입을 했어요. 특정 차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나 돈을 빌렸나 하고 봤더니 이 9억이 넘는 돈을 빌렸는데 기숙사 신축한다고 7억 3천이고요. 그리고 운용자금으로 살림살이 하려고 쓰는 돈이 1억 8,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기숙사라고 하는 거 요걸 신축을 하는데 7억 3천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는 남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뭘 주느냐면 이자를 지급을 한단 말이죠. 이자를. 그래서 차변 쪽에다가 자, 이자 비용이라고 차변에 이자 비용 해서 잡고요. 이렇게 잡고 대변 쪽에는 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다고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쳐다보면요. 요 기숙사 신축한 7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이자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쵸? 네. 건물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지출, 이런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 이자 같은 거, 건설자금 이자 같은 것들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이 7억 3천에 대한 이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자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다고요.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송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라 그 얘기인 거 이게 지금. 이해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대략적인 네. 이해가 됐으면 건설자금 이자로 오셔요. 건설자금 이자로 오셔갖고 자, 눌러주시고 어려운 서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 자산명 해갖고 톡톡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기숙사 신축 대출은 한국은행에서 빌렸고요. 차입은 언제 했느냐 하고 봤더니 지금 2021년도 6월 1일자에 차입을 했어요. 그럼 2021년도 6월 1일자에 차입했고요. 금액은 여기서 쓰실 금액은 이걸 다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기숙사하고 관련된 7억 3천만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7억 3천만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자는 3%라고 했으니까 3%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7억 3천에 대한 이자율 3%로 단기 이자 얼마나 나갔나를 계산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친절하게도 여기 다 계산해놨네요. 7억 3천 보이시죠? 네. 3% 보이시죠? 네. 그죠? 그렇게 하고 2020년은 윤년이잖아요. 2024가 또 요 4년마다 윤년인데 지금은 우리가 2021 이게 2021로 돼 있더만요. 아까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그래서 2021년도는 1년이 365일이고 그 중에서도 이 기간이 있죠. 여기 지금 차입 기간, 공사 기간 요걸로 가시는 거 요게 아니 이거하고 일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숙사 신축하는 거하고 관련해 갖고 일수를 214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네. 1284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1284만 원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준공 예정은 언제냐. 지금 보면 여기를 공사 기간 항상 우리는 지금 숫자가 여러 개 나와서 헷갈리실 테지만 2023년도 12월 31일이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이에요. 여기 끝에 이걸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2023년도 12월 31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특정 차입금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하고 관련되는 명세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수는 네. 214일이고요. 그렇게 하고 제대로 계산을 했을 때 제대로 계산했을 때 12840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12840을 쓰시면 되고 맨날 여기가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같아서 이렇게 쓴 것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21년도잖아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그래서 완공이 2023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얘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건설 중인 자산 이 자리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1284만 원을 여기다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 돼요. 자, 어디를 가느냐면 여기 보면 상단에 학계 등록이라는 거 없지요? 네.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저장하고 나오셔서 여기에요. 저렇게 학계에 등록할 수 있는 칸이 없으면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요거 화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자를 요만큼이나 잡았는데, 요만큼이나 우리 회사에서 이자 비용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시면요. 요거 중에 1284만 원은 요 이자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송금으로 잡으면 안 되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셔야 돼. 여기다 건설 자금 이자라고 그래. 저러한 것들을. 즉,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잡는다면 그렇게 분계를 해야 되지. 이자 비용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요. 얼마를? 1284만 원을.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유보 발생 처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유보 발생.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네. 됐죠? 그런 다음에 벌써 끝나버렸네. 여기까지. 그래서 3번까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쪽으로 오셔서 세무조정 하시면 끝나는 걸로. 됐죠? 네. 네,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가기 전에 이제 조회지요. 자, 조회 볼게요. 자, 건설자금 이자 대상 차입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9억 얼마가 아니라 이 건설하고 관련된 거는 기숙사 짓는 데는 7억 3천이라고 쓰셔야 돼. 이해되셨죠? 8번 네. 차입 금액이니까 7억 3천 쓰시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대상 금액은 아까 여기 지금 이 금액인 거잖아요. 1284만 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3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건설자금 이자 항목의 소득처분 코드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이 소득처분 코드가 지금 소득처분 코드는 여기 찍었을 때 요거 말하는 거니까 뭐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렇게 코드를 쓰라 그랬으니까요. 1번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채점하기 좋게 하려고 얘네들은 숫자로 써야 채점이 돼요. 여기다가 무슨 이런 문자를 쓰면은 유보 발생하면은 다양하게 쓰실 거 아니에요. 어떤 양반은 유보만 쓰고, 어떤 분은 또 유보 발생이라고 가로 안 쓰고 어떤 분은 또 가로를 쓰고 막 난리가 나겠지. 네. 그러면 몇십 명이 이걸 볼 건데 그때마다 채점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코드를 쓰라고 그래요. 그냥 1번 이렇게 쓰면은 채점하기가 쉽잖아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세무 조정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금액은 이미 입력된 내용을 갖고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입력된 이 내용 중에 이런 식으로 입금 232-955-222 송금 118-100입니다. 자, 앞자리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송금 11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했던 이 금액 가지고 법인조정 쪽으로 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쪽에 오시면은 불러오기라는 걸 찍어주시면요.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렇게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계산했던 금액 있지요? 이렇게 이거. 그 금액 중에 세법에서 지금 보시면 입금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더해야 될 항목들은 더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송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118. 입금은 더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더해 주시고요. 송금은 빼야 되는 항목이니까 빼가지고 결국 조정하셔가지고 차가감 소득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있으면 한도 초과 금액 같은 거는 이제 더해야 돼. 더해지면 안 좋은 거예요. 더해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금 산입은 이제 빼주는 것인데 기부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거가 나와줘야 돼. 이거 가지고 2월 결손금이나 비과세 소득금액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여기 처리 한번 해주신 다음에 과표가 딱 잡혀요. 그래서 이 과표가 2억 원을 초과했네. 그러면 세율이 20%예요. 산출세액이. 그래서 1억 3,600만큼이 지금 세금 나온 거예요. 법인세가 이번에 1억 3,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해준다고요.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애가 있고요.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되는 애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만 원으로 해볼게. 산출세액 1,000만 원으로 그냥 해볼게요. 지금. 그런데 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을 받다 보니까 2,000만 원 받게 됐어. 세액공제를 2,000만 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세금 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산출세액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세액공제를 2,000만 원 받게 되면 세금이 빵이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적어도 최저한으로 내야 되는 그 세금 계산 7%예요. 중소기업은 7%. 해가지고 여기 1,000만 원에 7%면 얼마냐면 70만 원은 적어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 2,000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만 공제를 해주고 70만 원은 내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 있으면 얘는 위쪽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애들은 좋은 거죠. 절대적으로 얘네들이 해주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든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라든가 해서 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액공제를 딱 받고 나오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요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그러고 나셔서 가산세 같은 게 있으면 가산세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금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가산세. 예를 들면 증빙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증빙불비 2% 가산세 무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도 추가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요 법인세 중간해납이라고 그래서 8월 달에 중간적으로 낸 게 있으면 그거 빼야 되고요. 그거 이미 냈던 거니까. 그리고 원천납부라고 그래서 우리 이자 같은 거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이자 나올 때 은행에서 선납세금 미리 세금 뗀 거 있으면 걔네들 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중에서 1,000만 원이 넘었네. 여기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었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000만 원이라 어떻게 보면은 1,000만 원 넘으면 한 번 이제 분납이 가능해갖고 한 번은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짜투리만 다음에 내면 되는데 다시 한번요. 자, 여기가 지금 세금이 1,000만 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넘었어요. 1,500이 나왔다고 해볼게 세금이.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이거를 반절 나눠요.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게. 그래서 750씩 두 번 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2,000만 원 넘으면 이렇게 분납할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분납할 금액 여기다 딱 넣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법인세 계산한 흐름.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오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세액공제 받는 부분이 추가돼 있어요.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2,800만 원 해준다고 돼 있군요. 그런데 처음 치고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네요. 왜냐면 정기 2월액이 있었고요. 단기분 1,800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자, 1,25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 쭉 내려가지고 한참 밑에 있어. 얘네들은 쭉 내려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거 연구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외국 납부 재해손실 이 세 가지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연구인력 1,250만 원은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서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요. 이거는 그냥 한번 불러오기만 하고 나와야 돼.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힌트가 절대적인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3번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세액공제 항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공제감면 추납 세 부분에 3번으로 딱 찍어서 들어가 줘야 돼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해당되는 거 찾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시험 문제 보실 때 이렇게 알려줘요. 3번으로 가라고. 그럼 3번에 오셔갖고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연구 인력
1250만 원 보이시죠? 여기 1250만 원이 원래 있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써서 여기다 딱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서비스를 해줬고만 여기 이렇게 여기 해줬어요. 1250만 원. 칸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네. 이렇게 많은 세액공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써줬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보시면은 쭉쭉 내려보시면 여기도 고용 증대시킨 또 세액공제 해갖고 1800이 단기분 거예요. 단기분 1800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단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거 우리가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칸을 찾아서.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네. 시험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맨날 나오던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써져요. 외워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넣었다고 해서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여기에 바로 반영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가 있어요. 바로 밑에 가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다 써 있어요. 2번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을 작성하시오. 즉 여기로 가라 소리예요. 여기. 이게 두 번째 가주셔야 될 절차예요. 위쪽에는 단기 거를 딱딱 써주시고요. 눌러주세요. 물음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를 두 번 톡톡 찍어가지고 한 번은 1250만 원짜리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해서 네. 넣어주시고요. 빠바바바방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쪽에 여기가 이제 또 2020년 거가 만약에 2월 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는 건데 얘는 없었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또 와서요. 여기다 또 두 번 톡톡 찍어서 장장장장 내려가 주시면은 요거 1800짜리 보이시죠? 네. 자, 그때도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1800은 올해 거고요. 밑에다가 두 번 톡톡 찍어서 2020년도 12월 달 찍어주시겠고요. 그 중에 2월분이죠. 2월분. 지금 얘는 2월분 1000만 원 2월분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고요.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돼. 단기분이 아니고 2월분에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1차년도 여기 1차년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번 연도 1800하고 지난번 2월 됐던 1000만 원하고 두 개 보태져 갖고 현재 이 두 금액 있죠? 2800이 800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죠? 네. 저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저장 딱 해주시고요. 나오셔서 다시 여기 눌러서 나가요. 자,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라고 돼 있느냐면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라고 돼 있잖아요. 즉 여기입니다. 나오셔가지고 항상 여기 가려면은 먼저 이제 마무리 여기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라고 그래서 이게 최종 여기 들렸다가 항상 여기 들렸다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 가잖아. 이거 안 가면 반영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안 갔죠. 여기 안 가고 네. 바로 와서 다시 눌러갖고 새로 불러오기 찍으면 여기 금액 안 찍혀요. 이렇게 안 찍혀. 없잖아 여기 금액이.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여기 갑시다.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를 갑시다.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에 오셔가지고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 자, 내려갖고 쭉쭉 내려갖고 보시면요. 방금 작성했던 1250만 원 이번에도 반영된다고 1250만 원 찍혔죠? 네. 그 다음 또 더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1000만 원 지난번 정기 거 하고요. 단기 거 1800하고 해갖고 2800만 원 들어와 있죠? 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저장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세액공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요쪽 1번, 2번, 3번 얘네들이 다 각각 자기 자리에만 있고 종합판, 여기 종합정리판에 안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반드시 여기다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보세요. 법인조정 쪽으로 와보세요. 자, 와서 다시금 이거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를 불러와 주세요. 그래서 불러오기 찍으면 아까는 없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들어오는 거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원래는 산출세액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 1억 3천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세액 공제받는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세금 계산된 금액이 중소기업 그 7%보다 훨씬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한세 계산하러 가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요. 이 금액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는 어차피 다 받아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아까 연구인력, 재손실 그렇게 하고 또 외국 납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안 되기 때문에 100%다 공제받지만 2,800만 원은 공제받을지 아니면 일부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산출세액이 워낙 세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서 여기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이 여기다 하나 집어넣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가갖고 최저한세 계산하라고 넣었어야 돼. 근데 최저한세 계산하란 말 없죠? 네.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닫고 여기 가야 돼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그래서 불러오기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 불러오기는 방금 이 법인세 과세표준 여기를 들렸다 왔기 때문에 불러와지는 거지. 거기 안 가면 이거 안 불러와져요. 그래서 불러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현재 세금이 요만큼 나왔어요. 과세표준 금액 해갖고 여기 지금 이게 과표이고 20% 계산해서 보니까 이만큼 나왔고 2억 원 넘으니까 20% 그리고 만약에 적어도 7%로 해갖고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내야 될 세금이 5,400이에요. 최저한으로 내야 될 세금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세액공제라고 해서 2,8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그거 있잖아요. 맨 위에 거 그 2,800만 원 넣어봐도 세금이 이만큼이나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5,400보다 많이 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안 돼. 2,800만 원 다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소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굳이 여기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갔던 거고 만약에 이 내일 세금이 5,400보다 조금 나왔어요. 여기가 뭐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여기 공제 받고 세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만큼 공제 못 받아요. 여기 조정이 1,000만 원 떠요. 조정이. 그래서 1,000만 원 떠가지고. 그러면 네. 여기 2,800에서 1,0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빼갖고 지가 조정 후 세액이라고 그래서 여기 1,800, 여긴 1,000만 원 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 다시 불러오기를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여기가 1,800 딱 이렇게 찍혀요. 지가 알아서 최저한세 들렸다 오면 우리가 뭐 수동으로 여기다 입력하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지금은 어차피 다 받을 수 있어. 너무 많이 세금이 나와서 자, 굳이 문제가 안 돼요. 저 2,800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애납세액이라고 해서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가산세는요. 우리가 가산세는 회계 쪽에 보시면 일반 전표 분개하실 때 3만 원 초과된 거래들이 있으면 영수증 수치명세서에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시죠? 네. 그잖아요. 3만 원 초과해서 310만 원짜리 구분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310만 원짜리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가산세 계산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법인세 쪽에 가산세 계산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가산세 계산에 오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딱 찍어주시면요. 방금 보셨던 이 310만 원짜리 여기 지금 62,000원 가산세 계산돼서 나와 있는데요. 자, 쭉 올려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지출증명 310만 원. 보이시죠? 네네. 2% 가산세 해갖고 62,000원. 계산됐죠? 네. 그렇게 하고서 여기도 저장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최종 모든 모이는 곳은 다 여기잖아요.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 찍으면은 지가 알아서 가산세도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회계나 세무에서 왜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구분 없이 작성한 거가 가산세 계산 언제 되나 할 텐데 지금 되는 거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보시면 중간 애납이나 원천 이런 부분들도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중간 애납 신고액 뭐 이런 거 다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뭐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이런 금액들이 이제 보이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불러오란 말 없었기 때문에 회계 쪽에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찍어야 돼요. 12월 31일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136번 선납세금 보이시죠? 이거. 네. 그래서 얘를 두 번 톡톡 찍으시면 중간에 세금 낸 게 얼마 있대요. 중간 이 애납된 금액이 2,250만 원 있다고 보이시죠? 네. 네, 2,250만 원 있다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보시면 이자 이제 이렇게 이자 소득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거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자 이자 소득 자 저런 건 선납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8만 원이라고 메모를 하셔서 여기 다시 오셔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중간 애납은 2,250만 원 이미 냈어요. 그렇게 하고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168만 원도 냈어요. 이렇게 쓰라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중간 애납하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맨 마지막에 오셔서 세금이 7천 얼마가 계산이 됐죠? 그러면 2천만 원 네. 초과했으니까 반절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이 금액이 반절 여기다 이제 써요. 3,584만 3,703 해서 맨 위에 있던 이 금액만큼을 현금 납부,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거에 돈 없어서 근데 지금 우리는 현금 납부하겠다고 찍고 확인해 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저장하시면 돼요. 어때요? 여기까지 한 판 해봤어요. 지금 법인 조정 부분만. 근데 생각보다 이거 어려웠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책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 모의고사 1에는 되게 쉽게 법인 조정이 나와요. 그랬는데 제가 선택했던 이 문제는 AT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모의고사 3문제 올려놓은 거 그걸 풀었는데 이게 지금 가만 보시면 47회 기출문제예요. 47회 네. 기출문제.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해내야 되는 당면 과제인지라 이제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다시 앞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실기 1번부터 또 푸는 거예요. 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론은 안 하는 거죠? 이 이론은 안 해요. 이론까지 하면 또 한 판도 못 끝나. 자, 아, 이론은 네. 안 해요. 이론도 해줘요? 네. 시간이 안 아니, 되잖아. 아니요. 네, 자, 실기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